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 다비드 디옵의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라는 프랑스 소설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어로 출간된 소설이지만 세네갈계 프랑스인인 작가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아프리카적 색채가 강하게 풍기는 작품입니다. 작품 소개 전에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비드 디옵은 프랑스인인 어머니와 세네갈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6년 파리에서 태어나 세네갈에서 성장한 프랑스 세네갈계 작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세네갈에서 보내며 아프리카와 유럽 두 문화권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는데요. 이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1998년부터는 18세기 프랑스 문학을 연구하는 불문학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남부의 포 대학에서 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네요. 다비드 디옵은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소설가로서도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대표작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는 1918년 프랑스에서 출간되어 프랑스 콩쿠르 고교생상, 유라시아의 여러 국제문학상, 그리고 2021년에는 맨부커상이죠.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세네갈 식민지 병사들의 비극과 인간성의 본질, 그리고 식민지 청년의 정체성 문제를 시적이고 강렬한 문체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옵의 작품은 프랑스 문학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철학적, 사회적 성찰과 금기에 대한 도전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여기에 식민지 출신 병사의 목소리라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문학은 오랫동안 엘리트주의, 사유와 논쟁, 사회 비판을 중시해 왔는데요. 디옵은 여기에 식민지 경험과 인종 정체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들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문학의 주제와 시야가 확장되었고 기존의 유럽 중심적 시각을 흔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영화 흑인 오르페에 나왔던 영화 음악이죠. 브라질 카니발 축제를 바탕으로 한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이 기타를 치면서 읊조리는 카니발의 아침 듣고 작품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다비드 디옵의 소설은 커다랗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그중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피와 광기가 뒤섞인 유럽의 전쟁터입니다. 이런 전쟁터와 대비적인 공간이 기억 속에 존재하는 평화로운 고향인 세네갈의 간디올이고 마지막 성찰과 자기 이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후방 병원이 있습니다. 작품은 프랑스 식민지인 세네갈 흑인 병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런 전개 방식은 군인이며 식민지 백성인 나의 심리를 고스란히 독자에게 보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먼저 작품은 독일군과 대치하는 전쟁터라는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 서부 전선인 이곳은 주인공 알파 니아이와 그의 친구 바덴바 디옵 등 세네갈 병사들이 독일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 출신 젊은이들이 프랑스군에 징집되어 프랑스와 독일의 서부 전선에서 싸우며 다수가 희생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의 장소를 넘어 문명과 야만이 뒤섞이고 인간성이 해체되는 지옥도입니다. 작가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명, 칼, 총, 진흙 그리고 밤과 같은 질퍽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의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천 마리의 강철로 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듯 그 어떤 작은 풀포기 하나도 자랄 수 없고 우거진 나무도 없는 그런 전쟁터. 대신 수백만 개의 총알과 파편들이 전쟁의 씨앗들로 흩뿌려져 그곳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그곳은 육식동물을 위한 칼로 난자하게 된 전쟁터였다. 역사적 아니 생태학적 진화 속에서 꽃과 풀 그리고 나무와 같은 식물들은 물과 햇빛 그리고 이산화탄소만으로 스스로 녹말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그 어떤 육식동물도 스스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살생을 통해 생존하는 육식동물은 물론 채식동물조차도 식물들이 만들고 키워낸 것을 섭취한다는 점에서 동물은, 특히 육식동물은 그 자체로 폭력적입니다. 이렇게 살인과 광기가 지배하는 전쟁터야말로 가장 폭력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작품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듯 황량하고 삭막한 공간, 아무런 생명력도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에 배가 잘린 친구가 자신을 편하게 죽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알파니아이로 하여금 가장 괴기스럽고 폭력적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작가는 소설의 발단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친구인 마덴바 디옵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장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 알파니아이, 노인의 아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늙은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부끄러움의 무게는 내 죽음의 무게에 더해지지 않을 터이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뭘 행했는지, 전쟁이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내 가족의 명예는 무사할 것이다. 적어도 허울뿐인 명예만은 남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 알파니아의 노인의 아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문장은 작품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이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죄책감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친구 마덴바 디옵의 죽음 이후 저지른 폭력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지어 전우들조차 광기에 사로잡힌 주인공이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눈에 자신의 죄책감은 자신의 죽음의 무게에 더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도 더럽히지 않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책감은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라는 말처럼 신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소설은 마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어떻게 주인공을 폭력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신에게 고해성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음악가죠. 카를라 브루니의 목소리로 동네에서 가장 멋진 사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알파니아이가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 마덴바 디옵에게 느끼는 죄책감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대위의 호각 소리에 비명지르며 뛰어나간 친구 마덴바 디옵은 적군인 독일군의 칼에 배가 가로질러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내장이 다 흘러내리는 고통 속에서 친구는 주인공에게 자신이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마덴바가 디옵에게 하는 대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라면, 알파, 네가 진정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제발 희생된 양처럼 나의 목을 쳐줘. 죽음의 사자가 내 몸을 갈갈이 찢도록 내버려 두지 마. 나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버려두지 마. 제발 나를 죽여줘. 이런 친구의 애원에 주인공은 친구를 편하게 죽도록 돕고 싶다는 내면의 소리와 의무감이 지시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인간의 법이 존중하고 권하는 생각, 일반적 통념과 같은 거겠죠? 이런 사이에서 내적 갈등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인간의 율법과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말처럼 친구가 편하게 죽도록 죽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하여금 친구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 또 다른 요소는 친구의 토템에 대해서 놀린 것이 친구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죄책감을 작품은 나는 마덴바를 죽인 것이 파란 눈의 적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였다. 나는 안다. 왜 마덴바 디옵이 내게 그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간청할 때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었는지, 한 사람을 2번 죽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내 영혼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게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2번 죽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아프리카에서는 부족마다 부족이 숭배하는 토템이 있다고 합니다.
토템은 부족의 수호 동식물로 토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부족의 전통을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알파 니아리 가문의 이 토템이 용맹스러운 사자라면 마덴바 디옵의 토템은 공작이고 각각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토템을 먹어서도 안 되고 늘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던 날 주인공은 친구의 토템을 사자처럼 용맹하지 않다고 놀리게 됩니다. 소설은 가족에 대한 농담은 두 가문 사이의 전쟁이나 성씨 갈등을 비켜가게 해주는 오랜 관습과 같은 것이고 어쩌면 주인공은 전쟁이 갖는 억압과 두려움을 웃음을 통해 잠시나마 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의도와 다르게 이는 친구가 자신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참호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고 이는 친구의 죽음을 재촉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은 자신이 친구의 토템을 가지고 놀려서 친구가 자신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뛰어나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친구의 죽음을 재촉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친구가 배가 갈려서 죽어가는 걸 다시 한번 그 친구를 편안하게 죽도록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병사들의 죽음을 용맹으로 부추기는 아르망 대위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가지치는 칼을 들고 참호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가는 병사들에게 대위는 프랑스는 너희들을 높이 예찬하고 신문들은 너희들이 세운 수훈에 대해 치하할 것이다 라고 병사들의 용맹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주인공은 대위의 말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내용물이 감춰져 있다. 대위의 조국 프랑스는 그들이 원할 때만 우리가 야만인이 되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병사들의 야만스러운 광기와 폭력을 예찬하고 치하하는 모습은 예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제국주의의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아무리 전쟁의 명분이 그럴듯하다 한들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내 누가 희생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제목인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라는 표현은 상징적입니다. 밤으로 상징되는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명분이 무엇일지라도 전쟁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는 것을 작가는 검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친구의 죽음에 대해 주인공은 너를 죽게 해야 했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너를 하이에나들에게 사정없이 물어뜯기는 외롭고 늙은 사자처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다. 라며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 율법이 가르치는 고정관념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부 시선 때문에 친구를 편하게 죽이지 못하고 친구를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는 주인공을 복수의 화신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친구의 죽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전쟁을 해나가겠다는 결심을 주인공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이를 작품은 내 생각은 오직 내게 속하는 것이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는 적군의 병사를 친구 마덴바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 배를 자르는 거겠죠. 이런 분노와 광기로 드러납니다. 완스의 목소리로 If You Want Me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알파 니아이의 광기와 폭력은 7개의 손들이란 소제목으로 드러나는데요. 주인공은 격전지에 달려가서는 딱 한 사람만을 타겟으로 적군을 마덴바 디옵이 즉 친구가 죽은 것처럼 배를 가르고 서서히 적군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7개의 손은 자책감이며 적에 대한 분노이며 전쟁의 광기와 폭력에 대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른 손을 프랑스군의 참모로 가져옵니다. 처음 주인공이 적의 손을 가져왔을 때 프랑스 병사들은 알파 니아이의 용맹함을 예찬하고 그가 적군에게 준 공포감을 주었을 거라며 그의 행동을 예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병사 장 바티스트는 적군의 손을 자신의 창검에 꽂고 적군을 향해 조롱을 하고 적군인 독일 병사들은 이런 거친 선동을 하는 장 바티스트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병사들은 더 이상 주인공이 가져오는 적군의 손을 반기지 않았고 이 손이 장 바티스트를 죽게 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병사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인과 백인 병사 모두에게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백인 병사건 나처럼 초콜릿 병사건 그들은 내가 악마이며 사람의 내장을 먹는 괴물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그랬고 전쟁이 나의 그런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발가벗은 소문은 내가 마덴바 디옵, 내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의 내장도 먹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이 무서운 힘을 가진 알파니아이를 두려워하고 그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자신들에게 재앙을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작품은 악마나 괴물과 같은 극단적인 말로 드러냅니다. 심지어 이전부터 그랬고 다만 전쟁은 그의 폭력성과 강기를 드러냈을 뿐이라는 말은 다른 병사들이 주인공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전쟁이 정의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적군의 손을 가져온 주인공의 광기는 그런데 왜 금기시됐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전쟁터에선 스쳐가는 광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같이 감상해 볼게요. 분노의 광기, 격정의 광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다. 거기에 지속적 광기는 없다. 진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각자의 화, 고통, 분노를 내려놔야 한다. 고통은 각자와 그것을 간직한다는 조건에서 고통은 참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분노와 격정은 참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분노와 격정을 벗어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란 놀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퇴각의 호각이 울린 후 광기는 금기였다. 이것은 마치 참호를 경계로 참호 밖은 한없이 폭력적일 수 있고 모든 폭력이 허용되지만 참호 안은 비폭력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고통을 홀로 짊어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만 적에 대한 분노와 광기는 참호 안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주인공이 가져온 적군의 손은 참호 밖의 폭력과 광기 그리고 분노를 참호 안으로 들어온 것이 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논리는 어쩌면 참호 밖 자신들의 폭력성을 참호 밖보다 조금은 이성적인 참호 안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불편함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참호 밖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비이성과 폭력을 참호 안에서는 외면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쟁 자체가 갖는 폭력성을 외면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전쟁의 폭력성을 꿰뚫는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대립한 서부 전선이 지도자 몇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전쟁터로 끌려온 병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 병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말로 드러냅니다. 이 장면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손 컬렉션의 네 번째 주인공은 딱히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의 눈에서 그가 착한 소년이고 착한 아들이며 여자를 알기엔 너무 어렸지만 틀림없이 미래에 좋은 남편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았다. 그런 그에게 나란 존재가 불행처럼 무고한 죽음처럼 닥쳤다. 그게 바로 전쟁이다. 인간이 연주하는 음악에 신이 너무 늦게 당도한 경우, 신이 너무 많은 운명에 얽매인 이들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신을 원망할 수 없다. 정말 분노해야 할 대상은 아무런 잘못 없이 전쟁터로 끌려온 어린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는 말이겠죠? 이런 점에서 나란 존재가 불행처럼 무고한 죽음처럼 닥쳤다는 말은 그 죄 없는 소년이 전쟁에 의해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을 아무리 대의 명분으로 포장한다 해도 전쟁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내 안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죠. 콜드플레이의 목소리로 비바라 비다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폭력성은 적군을 향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군이 아군을 향한 폭력성은 더 비극적인데요. 주인공이 가져온 손이 재앙이 된다는 두려움은 프랑스 병사들로 하여금 아르망 대위의 출격 명령 호각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7명의 프랑스 병사들은 당신은 우리가 참호에서 나올 때 적에게 그 사실을 알려 우리를 향해 사격하라고 또 공격 호각을 불겠죠? 우리는 당신의 호각에 따라 죽으러 가는 걸 거부합니다. 라고 저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위는 가족의 연금과 명예라는 것을 인질로 아군을 죽음으로 모는 비열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대위는 연금과 명예 때문에 대위의 호각 소리에 따라 사다리를 오른 아군 병사들을 적의 먹잇감으로 내몰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 아군은 아군으로 하여금 사격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프랑스를 배신했다. 하지만
나의 마지막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사후에 무공 십자훈장을 받을 것이며 가족에게 연금도 지급되실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적군에게 팔려간 탈주병이라고 편지하게 될 것이다. 이윽고 대위는 공격 호각을 불었다. 우리의 반란자 동지들은 등 뒤로 손이 묶인 상태였으므로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쌍안경을 든 파란 눈의 적들은 대위가 그들에게 사냥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절구했다. 저는 이 장면이 소설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이었는데요. 두 손이 묶인 상태에서 참호 밖으로 나가면 적의 사격수가 총을 쏠 것이고 참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군에 의해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탈주병이라고 거짓 보고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군이 적군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주인공은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추한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망 대위는 주인공이 가져온 손을 증거로 알파 니아이의 야만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주인공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증거물을 찾지 못한 대위는 주인공이 쉬어야 한다며 그를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전쟁터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공간이 바로 세네갈 알파니아이와 친구 마덴바 디앙 디옵의 고향 간디올이고요. 이런 고향에 대한 회상을 이런 병원에서 회상적 방식으로, 즉 역순행적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샘 라이더의 목소리로 타이니 라이트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향 간디올의 이미지는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전쟁터와 대비적입니다. 작가는 전쟁터와 다르게 고향 간디올을 간디올에선 민물 생선이나 바다 생선을 소금에 잘 절인 뒤 햇빛이나 김을 쐬어 말렸다라는 묘사를 통해 환한 햇빛과 따뜻한 햇볕이 있는 곳으로 고향을 묘사합니다. 고향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데요. 가장 먼저 회상되는 장면은 주인공의 첫사랑인 파리티암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청춘 남녀의 만남에 대해 작품은 부모님의 허락하에 보드라운 모래 위에 커다란 돗자리를 펼치고 사탕과 조를 가지고 수백 개의 과자를 만들고 화덕 위에 올린 에나멜 찻주전자에 끓인 무어인 차를 마시며 은밀한 어휘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과거 우리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도 시냇가 모래사장에 모닥불을 피우고 가지고 간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틀어놓고 수다 떨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은 첫사랑의 목소리는 조용한 아침 카누를 타고 낚시할 때 찰랑거리던 강물 소리 같고 그녀의 엉덩이는 룸풀 사막의 언덕보다 더 풍성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 바덴바 디옵이 아닌 그 파리티암이 자신을 선택했을 때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바로 그 순간 나는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빛나는 달빛 아래서 파리가 날 선택해 주었던 그 순간, 숨막힐 것 같았던 그 순간의 기쁨보다는 클 순 없었다. 우린 16살이었고 마냥 웃고 싶었다 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간디올은 사랑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평화로움이 있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이어서 그려지는 고향의 모습은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으로 보여주는데요. 외할아버지는 건기 동안에 매년 가축대를 몰고 언제나 풀이 무성한 간디올 지역의 초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인공의 아버지의 밭 가운데를 지나가는 삘족이었습니다. 이런 외할아버지에게 주인공 아버지 쿤바 니아이는 자신의 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것을 직접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지는 왕자의 배필이 될 만큼 왕실의 지참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의 딸을 주게 됩니다. 이런 벨족의 모습에 대해 주인공의 엄마 펜도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족인들은 친절을 베푼 이에게 줄 것이 진정 자기 몸밖에 없다면 기꺼이 귀한 조각이라도 잘라서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 작품은
자신의 핏줄을 주고자 하는 뺄죽인에게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미 3명의 아내가 있던 내 아버지는 새 아내의 동의하에 4번째 아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 세네갈은 제가 이제 세네갈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점에 속하는 세네갈 북쪽 땅과 아프리카 우림 지역에 걸쳐 있는 세네갈 남쪽 지역으로 구분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북쪽 지방은 유목민이, 남쪽 지방은 농경민이 거주하는데요. 이런 지역적 풍속을 이 소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다처제 풍속을 가진 아프리카의 풍속에 대해 아주 조금은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일부 다처제는 미개한 풍속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내 펜도바를 사랑했지만 아버지 유르바에게 아내는 기쁨의 근원이자 고통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인공을 낳고 7년째가 되던 해부터 매년 양떼를 몰고 오던 친정 가족이 오지 않게 됩니다. 친정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시들어가던 엄마 펜도바는 결국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펜도바는 결국 길을 동행했던 동행인과 함께 무어인에 의해서 실종이 되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변함없는 풍경처럼 늙었고 바오밥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묘사되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자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이에 작품은 그는 갑자기 생명력의 절반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가는 기쁨의 절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잔나비의 목소리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주인공의 2번째 회상은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3번째 회상이죠. 마덴바 디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친구의 죽음이 왜 주인공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 큰 충격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엄마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주인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준 인물이 바로 친구 마덴바 디옵입니다. 어느 날 마덴바 디옵은 난 알판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웃들은 같은 날 할례를 받고 이런 친구의 배려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엄마 잃은 슬픔을 서서히 잊게 도와줍니다. 할례를 받는 날 간디오레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들은 모두 앞선 또 다른 인간들에 의해 경험된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사건도 심각한 혹은 유익한 사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느낌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다. 따라서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이것은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나니까 가능한 거라고 오만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우리보다 앞선 누군가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을 맞이했을 때 나만 이렇게 슬프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 또한 앞선 누군가도, 아니 나도 모르는 동시대의 누군가도 경험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는 말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작가는 이를 의무의 목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런 철학은 넓게는 아프리카, 좁게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가가 써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은 비록 프랑스어로 쓰여진 디아스포라 문학이지만 아프리카적 색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작품 속 마지막 공간은 고향 간디올과 전쟁터를 이어주는 후방의 병원입니다. 후방 병원에서 작가는 전쟁의 폭력성을 서서히 극복하고 치유하게 되는데요. 병원은 주인공에게 치유의 공간이면서 독자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키워진 주인공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 전쟁 병원은, 후방의 병원은 프랑스와 박사와 그의 딸 마드모아젤 프랑스와가 따뜻하게 병사들을 보살피는 공간으로 묘사되는데요. 주인공은 프랑스 박사의 치유 프로그램에 따라 서서히 안정과 평화를 찾아갑니다. 이런 치유의 모습을 작가는 웃음은 웃음을 부르고 미소는 미소를 부른다. 내가 후방의 요양소에서 늘 미소 짓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내게 미소 짓는다 라는 말로 치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방의 병원은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치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친구 마덴바 디옵은 건강한 몸과 잘생긴 얼굴을 가진 주인공에 비해 이런 주인공에 대해서 부러움과 자랑스러움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갖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이 잘생기고 건강한 몸을 가진 주인공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힘이 그를 죽이는데 한몫했을지 모른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책의 감정을 넘어 친구의 용기와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프랑스어도 하고 똑똑했지만 건강한 체격과 힘을 가지지 못했던 친구 마덴바 디옵은 알파니아이를 모함하는 힘이 센 동네 청년들과 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진정한 용사는 마덴바처럼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센 놈들의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지금 나는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다. 마덴바는 나보다 더 용감했다. 이렇게 작품은 세계의 공간과 그 속에서의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알던 세네갈의 시골 청년이 어떻게 폭력과 광기로 가득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쟁이 갖는 폭력성을 밤에는 모든 피가 붉다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징과 비유 그리고 운율적 리듬을 통해 보여주는 수작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작품에서 작품의 주제의식도 물론 좋았지만 문체나 표현도 참 좋았는데요. 특히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운율감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신의 진실로 말하노니 나 노인의 아들 알파니아이는 식의 표현들이 프랑스 영미문학과는 다른 아프리카적 색채가 느껴졌는데 그들이 그들의 종교와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이러한 문체적인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 작품이 맨부커상을 받았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마이올 들으며 이 시간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